밤의 노다지 이야기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옛날 옛적 산이 깊고 바람이 매서운 골짜기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범골이라 불렀습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짐승이 내려온다는 소문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짐승이 숨어 있다는 소문이 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사람 발목을 붙잡고 밤이면 바람이 대문을 흔들었습니다. 그 범골 끝자락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외딴 초가집에 동수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10살, 키는 작고 얼굴은 야위었습니다. 손은 늘 갈라져 있었고 손등에는 추위가 남긴 붉은 자국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어른이 되기 전에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였습니다. 부모를 잃은 지는 딱 한 해가 지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부터 집안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기보다 바람이 눕는 곳 같았습니다. 문풍지는 덜컹거렸고 방바닥은 밤이면 얼음장처럼 식었습니다. 아궁이에는 연기만 끼었고 불은 붙었다가도 금세 꺼지곤 했습니다. 동수는 아침마다 지게를 졌습니다. 어른도 버거운 짐이었지만 아이에게는 더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동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산에서 땔감을 주워 내려오지 않으면 그날 밤은 그대로 얼어붙는 밤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도 참았고 추워도 참고 울음이 올라와도 참고 넘어갔습니다. 울면 배가 더 고파진다는 사실을 너무 일찍 배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밥은 늘 묽었습니다. 찬물에 말아 넘기는 밥은 씹는 맛도 없고 속을 달래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동수는 밥상에 숟가락을 하나 더 올려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빈 숟가락 앞에 앉아 한 숟갈을 뜰 때마다 목이 메었지만 동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면 밥이 더 짜게 느껴졌고 짠 밥은 더 목을 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수를 불쌍하다고 말하면서도 가까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불쌍한 것을 오래 보면 마음이 불편해진다고 어른들은 서로를 위로하듯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동수는 그 말이 더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씩씩한 척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살아남는 얼굴이라는 것을 동수는 본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수에게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해는 짧고 밤은 길었습니다. 밤이 길면 생각도 길어졌고 생각이 길면 그리움이 길어졌습니다. 동수는 밤마다 어머니가 쓰던 천조각을 만지며 잠들었습니다. 그 천조각에서 나는 묘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연기 냄새 같기도 하고 밤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동수는 그 냄새를 맡으면 잠깐이나마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품에 있던 아이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수는 땔감을 구하러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쌓였고 바람은 얼굴을 칼처럼 때렸습니다. 나뭇가지를 주워 지게에 묶는데 하얀 눈 위에 붉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피였습니다. 작은 핏방울이 아니라 끌린 자국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동수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늦췄습니다. 범골은 눈보다 발자국이 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핏자국을 따라가자 찢어진 올무가 보였고 그 옆에는 큰 짐승이 끌려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사냥꾼이 산짐승을 잡아갔구나. 동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잡힌 짐승의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남겨진 것의 흔적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산짐승이든 사람이든 무엇인가를 두고 간 기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위 틈에서 아주 약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 같기도 하고 숨소리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동수는 지게를 내려놓고 바위 틈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람이 몰아치는 틈 사이에 흙투성이 털뭉치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작고 떨고 젖어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눈덩이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동수는 처음에 고양이 새끼인가 싶었습니다. 워낙 작고 둥그렇고 귀도 얌전하게 접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눈빛이 이상하게 사람 같았습니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살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동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털뭉치는 움찔했지만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동수는 품속에 낡은 천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천이었습니다. 동수는 그 천으로 털뭉치를 감싸 품에 꼭 안았습니다. 품속으로 들어온 작은 생명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동수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동수는 그 순간 이상하게 화가 났습니다. 세상에 화가 났고 산에 화가 났고 버리는 사람에게 화가 났습니다. 버려진 것은 늘 약한 것들 뿐이라는 사실이 더 화가 났습니다. 동수는 털뭉치를 더 꼭 안았습니다. 누가 버렸든 동수는 그 생명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동수도 늘 버려진 기분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내려오는 길은 더 험했습니다. 동수는 미끄러졌고 무릎은 까졌고 발목은 삐끗했습니다. 그래도 풍속만은 죽어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초가집이 보였을 때 동수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흰 김이 되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동수는 아궁이에 불을 붙였습니다. 물을 데우고 행주로 털뭉치의 흙을 닦아냈습니다. 털은 생각보다 거칠었고 몸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래도 동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람도 약해 보이는 사람이 제일 독하게 버티는 법이었습니다. 동수는 따뜻한 아랫목에 털뭉치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작은 것이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신기했습니다. 밥 한술 뜰 힘도 없는 날이 많은 동수였지만 그날만큼은 배가 고픈 것도 잊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동수의 속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먹이였습니다. 동수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마을에 나가 이거 좀 먹일 것을 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빼앗길 것 같았고 괜히 들키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수는 산으로 갔습니다. 겨울 계곡으로 갔습니다. 얼음 위를 돌로 내려쳐 구멍을 내고 손을 얼음물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뼈가 저리는 차가움이 손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동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산천어 한 마리만 잡으면 되었습니다. 작은 생명 하나 살리는데 자기 손 하나쯤 망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수는 마침내 팔딱거리는 산천어를 건져 올렸습니다.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감각은 둔해졌지만 동수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다는 사실이 동수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동수는 생선을 잘게 찢어 아랫목 옆에 놓았습니다. 털뭉치는 냄새를 맡더니 세상에서 제일 급한 사람처럼 달려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풀렸습니다. 배고픈 것을 먹는 모습은 이상하게 눈물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동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이름을 하나 골랐습니다. 동수는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그 생명이 짐승이 아니라 식구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동수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털뭉치가 범골 마을의 판을 뒤집어 놓을 커다란 존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동수의 인생을 웃을 줄 아는 인생으로 바꿔놓을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동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랫목에는 숨소리가 하나 더 있었고 그 숨소리는 동수의 심장처럼 따뜻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수의 초가집에는 작은 숨소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밤이면 바람소리 사이로 규칙적인 숨결이 들렸고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집안을 덜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를 돌볼 때 더 단단해진다고들 합니다. 동수 역시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아랫목을 확인했고 뗀감을 주우러 갈 때도 집을 몇 번이나 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그 작은 생명이 사라질까봐 괜히 문을 한 번 더 닫고 또 닫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털뭉치는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바닥만 하던 것이 어느새 팔뚝만해졌고 움직임도 제법 활발해졌습니다. 동수는 그것을 그저 잘 먹어서 그런 줄로만 여겼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작은 것 하나 잘 자라도 괜히 뿌듯해지는 법입니다. 동수는 마치 농사라도 잘 된 사람처럼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곤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먹는 양이었습니다. 고라니 새끼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산천어 한 마리로는 성에 차지 않았고 개구리 한 마리로는 금세 허기를 보였습니다. 동수는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다가 곧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산에서 살던 짐승이라 많이 먹는 것이겠지. 배고픈 것이 오래 이어졌으니 더 먹는 것이겠지. 가난한 아이는 의심보다 이해를 먼저 배우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수는 더 열심히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얼어붙은 계곡을 깨고 물고기를 잡고 낙엽 속을 뒤져 겨울잠 자는 벌레까지 찾아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손톱이 깨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먹이는 일은
자신을 먹이는 일보다 더 큰 힘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털뭉치는 점점 더 동수를 따랐습니다. 동수가 지게를 지면 길을 졸졸 따라왔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옆에 붙어 앉았습니다. 밤이 되면 동수의 발치에 몸을 붙이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식구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마을에 묘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사나운 똥개가 어느 날 동수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더니 털을 곤두세우고 낑낑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평소라면 짖고 달려들 개였는데 그날은 꼬리를 말고 도망쳤습니다. 다른 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수의 집 근처만 오면 괜히 불안한 듯 주변을 맴돌다가 슬그머니 돌아갔습니다. 동수는 그 모습을 보고 허허 웃었습니다. 그저 산냄새가 심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짐승들은 거짓을 모릅니다. 그 냄새는 고양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산의 윗자리에 서는 짐승의 기운이 서서히 집안에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동수는 마루 밑에서 기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토끼 한 마리와 꿩 한 마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두고 갔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발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동수는 집안을 돌아보았습니다. 털뭉치는 아랫목에서 벼를 깔고 자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희미한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수는 한참을 서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굶지 말라고 가져다 준 것이구나. 참으로 기특한 식구라고 여겼습니다. 가난한 집에 고기가 생긴다는 것은 큰 사건입니다. 동수는 꿩을 손질하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인사인지도 모른 채 괜히 고맙다는 마음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아궁이 위에서 고기가 익는 냄새가 퍼지자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냄새는 배를 채우는 냄새이기도 했지만 살아도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냄새이기도 했습니다. 동수는 고기를 조금 떼어 털뭉치 앞에 놓았습니다. 녀석은 뼈까지 우두둑 씹어 먹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딘가 낯설었지만 동수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저 잘 먹는 식구 하나 생긴 것뿐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수 집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 밤마다 낮고 묵직한 숨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 그리고 개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면 상상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상상력은 소문이 됩니다. 산짐승을 키운다더라. 영물이 붙은 집이라더라. 그 아이 집에 뭔가 있다더라. 이야기는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한 사내가 돌아왔습니다. 성은 박씨였고 예전에는 포수 노릇을 하던 자였습니다. 지금은 빛과 술에 찌들어 빈털터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박씨는 냄새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산을 오래 다닌 사람들은 냄새만으로도 짐승을 짐작합니다. 어느 날 동수의 집 근처를 지나던 박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코를 벌름거리며 공기를 맡았습니다. 그 냄새는 분명했습니다. 작은 짐승의 냄새가 아니라 커다란 산짐승 특유의 깊고 무거운 냄새였습니다. 박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밥 냄새가 중요하지만 탐욕스러운 사람에게는 돈 냄새가 더 중요합니다. 그는 천천히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발자국과 함께 어딘가 묘하게 큰 흔적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씨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산에서 오래 굴러다닌 사람은 직감이 빠릅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대부분 욕심과 연결됩니다. 저 집안에 있는 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돈이 되는 짐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씨는 동수의 집을 슬금슬금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동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털뭉치는 더 빠르게 자랐고 이제는 동수의 허리 높이까지 올라왔습니다. 몸집은 커졌지만 행동은 여전히 순했습니다. 동수 옆에서 잠들고 동수가 웃으면 꼬리를 흔들고 동수가 기침을 하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짐승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수는 문득 털뭉치의 눈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햇빛을 받아도 눈동자가 좁아지지 않았습니다. 둥글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귀 뒤에는 하얀 반점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동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진실보다 지금의 온기를 먼저 선택합니다. 이 식구가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동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털뭉치는 문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동수는 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너머에서는 탐욕스러운 시선 하나가 집안의 온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곧 동수의 인생을 뒤흔들 사건을 끌어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작은 생명을 주워온 그 겨울의 선택이 이제는 마을 전체의 운명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최동수는 그날 밤도 식구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목에서는 더 이상 작은 숨소리가 아닌 묵직하고 깊은 숨결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숨결은 짐승의 것이었지만 동수를 지키는 숨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날, 그 숨결의 정체가 모두의 앞에 드러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박 씨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파도 참고 살지만 두려움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박 씨는 바로 그 틈을 노렸습니다. 그는 장터 한복판에서 일부러 큰 소리를 냈습니다. 동수집 근처에서 커다란 발자국을 보았다는 둥, 밤마다 산짐승 냄새가 난다는 둥,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둥, 소문을 진짜처럼 꾸며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아니다라고 확실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 사람들은 의심 쪽으로 몰려갑니다. 며칠 뒤 촌장까지 박 씨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촌장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호환이라는 말만 나와도 어른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 마련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산짐승이 마을 아래까지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아이들만 보면 어른들의 입버릇이 같았습니다. 산 쪽으로 가지 말아라. 해지기 전에 들어와라. 혼자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 기억이 박 씨의 말과 섞이자 마을 사람들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박 씨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람 하나 겁주기는 산짐승 잡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포수 몇 명과 사냥개까지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끝을 보자. 저놈을 잡아 가죽을 벗기자. 그날 밤 동수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바람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고 집 밖에서 인기척이 몇 번이나 스쳤습니다. 무엇보다 그 아이의 식구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수 옆에서 몸을 비비거나 장난을 치던 녀석이 문 쪽을 향해 가만히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려 한다는 감이 왔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동수 편이던 아이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이름은 순이였습니다. 촌한 이름이지만 동수에게는 따뜻한 이름이었습니다. 순이는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며 마루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박 씨가 내일 아침 사람들 데리고 온다고 했다고, 사냥개까지 풀어서 그 짐승을 잡겠다고 했다고, 마을 어른들이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입니다. 동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동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이 식구는 평생 동수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동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궁이의 불은 꺼졌고 집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가슴은 더 차가웠습니다. 아이의 식구는 동수의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큰 몸집이 이제는 방을 꽉 채웠습니다. 동수는 그 털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은 울고 싶을 때도 참습니다. 특히 어른이 되려고 하는 아이는 더 참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동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기 전 동수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녀석을 깨웠습니다. 동수는 지게도 지지 않았고 짐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녀석의 목덜미에 손을 얹고 산 쪽으로 걸었습니다. 하얀 김이 입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잔인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동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녀석을 바라봤습니다. 녀석은 동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눈이 너무 사람 같아서 동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동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짓을 해야 했습니다. 동수는 바닥에서 작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옆으로 던졌습니다. 녀석의 몸을 직접 맞히지는 못했습니다. 맞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수는 일부러 거칠게 굴었습니다. 내가 싫다고, 여기 있지 말라고, 산으로 가라고, 다시는 내려오지 말라고, 얼굴을 찌푸리고 손짓까지 해가며 내몰았습니다. 그런데도 녀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수 곁에 바짝 붙어 낮게 울음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동수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차마 소리내 울지 못하고 숨으로 울었습니다. 살기 위해 떠나야 한다는 말은 떠나보내는 쪽이 더 아픈 법입니다.
동수는 끝내 등을 돌렸습니다. 녀석이 따라올까봐 더는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뒤 녀석이 천천히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동수의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동수는 눈밭에 쥐저앉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아침 박 씨와 포수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냥개들이 지저댔고 어른들은 잔뜩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박 씨는 동시에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어디 숨겼느냐, 어디로 보냈느냐, 거짓말하지 말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동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없다고, 산으로 보냈다고, 이제는 없다고 말입니다. 박 씨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동수를 마당 한가운데 멍석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동수를 미끼로 쓰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지인이 위험하면 반드시 내려온다는 잔인한 계산이었습니다. 동수는 멍석 위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려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속으로 100번도 더 빌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고 시간이 길게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지쳤고 박 씨는 점점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이 흔들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천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둥이 아니었습니다. 산 전체를 울리는 포효였습니다. 사람들의 입이 동시에 멎었습니다. 사냥개들이 꼬리를 말고 주저앉았습니다. 포수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숲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동수 품에 들어오던 털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집채만 한 호랑이였습니다. 이마에는 선명한 왕자가 보였고 눈빛은 불보다 밝았습니다. 몸집은 산처럼 우뚝했고 걸음마다 땅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뒷걸음질 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군님이라고 신령님이라고 입술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박씨만이 눈이 뒤집힌 채 소리쳤습니다. 쏘라, 지금 쏴라.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탄환이 빗나갔는지 튕겨나갔는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오직 박씨만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벗겨내는 시선이었습니다. 박씨는 뒷걸음질 치며 도망쳤습니다. 호랑이는 빠르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 없을 만큼만 천천히, 숨이 끊어질 만큼만 가까이 따라갔습니다. 박씨는 벼랑 끝까지 몰렸습니다. 그제야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 순간 박씨의 입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숨겨둔 죄를 토해내기 마련입니다. 박씨는 동수의 부모가 왜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다툼이 생겼는지, 어떤 욕심이 사고를 만들었는지 모든 것을 흘리듯 뱉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동수는 멍석 위에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동안 혼자였던 이유가, 그동안 가난했던 이유가, 그동안 억울했던 이유가 눈물과 함께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박씨는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벼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비명 한 줄기가 산에 울려 퍼졌고 곧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호랑이는 사람을 물지 않았습니다. 동수가 바라던 대로 끝까지 선을 지켰습니다. 그저 죄를 들춰내고 하늘의 벌을 부르게 했을 뿐입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돌아서 동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커다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털은 따뜻했고 눈빛은 여전히 순했습니다. 동수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잘 살라고 가슴속 말이 다 엉켜 나왔습니다. 호랑이는 조용히 동수 곁에 앉아 마치 작은 동생처럼 머리를 낮췄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무서운 것은 산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촌장이 동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믿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외면해서 미안하다고, 이제부터는 동수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수는 오래도록 울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동수는 호랑이를 산 입구까지 배웅했습니다. 이제는 내려오지 말라고, 여기가 너의 집이라고, 다치지 말라고, 밥 잘 먹고 살라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내는 듯한 마음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호랑이는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봤습니다. 동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웃었습니다. 호랑이는 낮게 한번 울었습니다.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 울음이 산을 울렸고 동수의 가슴도 함께 울렸습니다. 그 뒤로 동수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수를 돕기 시작했고 동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가장 추운 겨울, 가장 따뜻한 식구가 자신의 품에 들어왔던 그날을 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도 동수는 가끔 산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그 식구에게 조용히 오래도록 고맙다고 말입니다. 밤의 노다지의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 힘을 주세요.